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시내에 한글 간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야.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CNN 기자 데이비드 로슨이 제작한 한국 다큐멘터리는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전 세계 도시들이 한국의 청계천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캐나다 기자가 발견한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데이비드 로슨입니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세계 각국의 사회 문제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을 바꾼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휴가차 고향 몬트리올을 찾았을 때 목격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시내 중심가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인 상점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글 간판을 건 가게 주인들 대부분이 현지 캐나다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식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광경은 시내 한문화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의실 앞에 긴 줄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 현상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후 들려왔습니다. 몬트리올 시청에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서울의 청계천이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도시 운영 방식과 시민 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몬트리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런던과 파리,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의 무언가를 배우고 따라하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과연 무엇이 있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문화 콘텐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기자로 살아오면서 쌓은 직감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목격한 그 변화의 물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편집회의에서 한국 특집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편집장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또 다른 한류 홍보 기사냐고 물었습니다.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 홍보물을 보고 착각한 것 아니냐는 비웃음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목격한 현상이 단순한 문화 열풍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에서 흔히 느끼는 기계적인 서비스와는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떨어뜨렸는데 뒤에 있던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당황한 듯 괜찮다며 사라졌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은 그리 흔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속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한국은 처음인지,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친근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간단히 관광 문의를 했는데 직원은 친절하게 지도까지 펼쳐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점까지 추천해 주면서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 다른 나라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몬트리올에서 모델로 삼으려는 바로 그 장소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의 청계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지나가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길을 물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연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노인들이 운동기구에서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뉴욕이나 몬트리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큰 짐을 계단으로 옮기려 하자 지나가던 회사원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민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영어를 못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폐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외국인 손님을 보고 당황하며 다른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니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사원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통역을 해주겠다고 나서더니 아저씨가 외국분이 오시면 항상 걱정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못 대접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도와주냐고 물으니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피하는 것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은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리 양보 문화였습니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자 지나가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한국 사회의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인들끼리 서로 가게를 봐주고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모습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은 아직 그 네트워크의 바깥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관찰자로서는 신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딘가 외로웠습니다. 평생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동에서 취재 중에 갑자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나온 한 직장인이 제 난처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물으니 자신도 외국 여행할 때 길 잃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먼저 베푸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또 다른 도움을 받았습니다. 표를 사려고 하는데 기계 조작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자 지나가던 대학생이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움은 의무감이나 예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을 취재하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분쟁과 갈등, 불신과 대립이 일상인 곳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사회 시스템이 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한국 전체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제가 운 좋게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일까요? 더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좀 더 현실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남 번화가에서 취재를 하던 중 바쁜 직장인들의 차가운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해도 대부분 바쁘다며 지나쳤습니다. 시간 없다는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실망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따뜻한 배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피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며칠간 경험했던 친절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미화해서 본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둘 다 진짜 모습일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대감을 갖고 한국을 봤던 것은 아닐까요? 현실적인 시각으로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계천 근처 작은 전통시장에 가서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장사에 바빴고 손님들도 빠르게 물건을 사고 떠났습니다.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평범한 일상은 어디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급하게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일회용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며 그냥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과시나 연출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산을 돌려주려 하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념품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자 지나가던 중학생이 도와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자 근처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달래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닌데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진짜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방송 전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이 23.7%를 기록하며 방송국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후 전 세계에서 쏟아진 반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몬트리올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시드니에서도 청계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도 서로 도우며 사는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처럼 살기라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가는 친구와 함께 걷기,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작은 실천들이 릴레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며 느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한국화되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전해준 것은 기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나고 청계천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을 넘어선 인간다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간절히 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현재 모습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청계천에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지하철에서는 자리 양보가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 많은 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식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브라질의 한 빈민가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한국의 상부상조 정신을 배워서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계천을 모델로 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식 이웃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한국의 집단 지혜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자신들의 삶에서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여러 지역을 더 깊이 있게 둘러봤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봤는데 어디를 가든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은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더욱 진한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번기에는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는 말에 오히려 당황해하며 자신들은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지금도 그저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청계천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이곳에서 처음 느꼈던 감동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정신이 전 세계로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